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고기로 얼굴을 감쌌다. 하루에 3번씩 몸무게를 재고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키 173cm의 그녀는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삶 동안 몸무게를 정확히 50kg로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꽉 조이는 코르셋을 착용했기에 허리둘레는 49.5cm에 달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에게 성병을 옮기자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베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순결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하고 완벽함을 유지하려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시간과 노화 그리고 현실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우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담고 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후가 되고 싶지 않았던 한 소녀, 소중한 모든 것을 잃은 한 소녀, 그리고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 바로 자신의 몸에서 통제력을 찾으려 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그녀의 감옥이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그녀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1837년 크리스마스 이브,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 왕가 비텔스바흐 가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엘리자베트 아말리에 외젠이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그녀를 시시라고 불렀습니다. 엄격한 규칙이 있는 답답한 궁궐에서 자란 다른 귀족 소녀들과 달리 시시는 다르게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사실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바이에른 시골을 마음껏 누비며 시간을 보냈다. 왕족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말을 탔고 산을 오르고 일기에 시를 썼다.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 궁정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가 특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평범했으며 체격은 다부지고 운동선수 같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소년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어린 시시를 보고 언젠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리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녀가 15살이던 1853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시와 언니 헬레네를 데리고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23살의 프란츠 요제프가 헬레네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시는 그저 들러리 일행을 채우기 위한 예비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츠 요제프는 시시를 보자마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헬레네는 완전히 무시했죠. 24시간도 채 안 돼요. 그는 헬레네가 아닌 시시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시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울었다.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의 황후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것을 엄청난 기회로 여겼다. 프란츠 요제프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시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혼식은 치러질 운명이었다. 1154년 4월 24일 16살의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내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시가 빈에 도착한 순간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프란츠 요제프의 어머니이자 대공비인 소피였다. 소피는 시시의 고모이기도 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정치계의 대부분 남자들보다 더 강인하고 냉혹하며 무자비해서 궁정의 유일한 남자로 불렸다. 그녀는 프란츠 요제프의 일생을 좌지우지했고 그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시시는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피는 프란츠 요제프가 바이에른 출신의 거칠고 무식한 시골 처녀를 황후로 선택한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녀는 시시의 기계를 꺾고 합스부르크 황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잔혹함을 서슴지 않았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17살의 시시는 첫 아이인 딸을 낳았다. 하지만 시시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없었다. 소피는 아이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소피로 지었다. 그리고 소피는 시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데려간 것이다.
소피는 시시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며 어리석어서 왕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시시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시시는 원할 때마다 딸을 안아볼 수도 없었고 젖을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려면 예약을 해야 했고 그때조차도 소피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며 비판하고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1년 후 시시는 둘째 딸 기젤라를 낳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피는 이 아이도 데려갔습니다. 시시는 프란츠 요제프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울면서 간청하고 이것이 고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소피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번 아내보다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시시는 겨우 18살의 나이에 자신을 옹호해주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고 악랄한 시어머니에게 휘둘렸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머니 노릇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삶에서 그 무엇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합스부르크 왕조를 위한 몸뚱이 자궁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초 몇 년 만에 시시는 남편 프란츠 요제프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그녀에게 성병을 옮겼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매독이라는 주장도 있고 임질이나 다른 성병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시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으로부터 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시골에서 순수하고 자유롭게 자란 어린 소녀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를 보호해야 할 남편이 그녀의 몸을 더럽혔다는 사실. 그녀는 오염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더럽고 감염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아 전체가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통제할 수 없었고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오는지조차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시시는 남은 생애 동안 순수함, 청결함,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의 몸만큼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고 다짐했다. 1157년 19살이 되던 해 시시는 마침내 딸들을 데리고 헝가리로 여행을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모처럼 소피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시시는 비로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어머니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딸 모두 병에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고열과 심한 설사에 시달렸고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시시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 1살 배기 기젤라는 서서히 나아졌지만 2살 배기 소피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1157년 5월 29일 아기 소피는 시시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피는 11시간 동안 병마와 싸웠는데 아마도 장티푸스나 심한 탈수 증세였을 것입니다. 시시는 딸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딸의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죄책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처음부터 딸들을 직접 키울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소피는 아직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궁궐 사람들은 소피 대공비가 아이를 돌봤더라면 아기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수군거리며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시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닫았다. 기젤라를 바라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이미 위태로웠던 남편 프란츠 요제프와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파탄났다. 두 사람은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시시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남은 41년 동안 그 고통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몸에 대한 집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딸 소피의 죽음 이후 시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좋은 아내도 좋은 어머니도 이 비극적인 삶을 어찌할 바도 못하겠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아름다움이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고 그녀의 정체성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아름다움만이 그녀에게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늘날 의사들이라면 즉시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진단할 만큼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운동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키 173cm의 시시는 끊임없는 기아 속에서도 몸무게를 50kg로 유지했다. 그녀의 하루 식사는 끔찍했다. 아침에는 작은 컵에 담긴 육수나 우유 몇 모금이 전부였다. 저녁에는 날달고기, 날쇠고기, 날사슴고기를 짜낸 주스, 즉 날고기에서 짜낸 액체만 마셨다. 때로는 몇 주 동안 오렌지만 먹기도 했고 때로는 날달걀만 먹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완전히 금식하기도 했다. 아기 소피가 죽은 후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음식은 그녀에게 적이 되었고 집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종의 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굶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프로 운동 선수처럼 운동도 했습니다. 개인 방해 체조기구, 즉 링, 평행봉, 역기, 아령 등을 설치하고 매일 몇 시간씩 고강도 운동을 했습니다. 시녀들은 그녀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될 정도였습니다. 턱걸이, 다리 들어올리기, 코어 운동 등 온갖 운동을 다 했습니다. 그녀의 오후 산책은 정원을 한가롭게 거니는 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먼 거리를 달리는 강행군과 같았다. 동행자들은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너무 빨리, 너무 멀리 걸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여가 활동이 아니라 군사훈련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코르셋,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코르셋들. 시시는 수십 년 동안 허리둘레가 49dm 스궁스웁 인치에 달하는 코르셋을 꽉 조여 착용했습니다. 이는 10대 소녀의 허리 사이즈이지 내 아이를 낳은 성인 여성의 허리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특정한 자세로만 잠을 자야 했습니다. 배가 압박되어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허리를 더 가늘게 하려고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매일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시시가 가장 유명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머리카락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헤어스타일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발끝까지 내려왔다. 숱이 많고 길었으며 밤색이었다.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것은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 시시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고 심층 마사지를 받고 고강도 운동을 한 다음 머리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3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3시간씩이나요. 시시의 전담 헤어스타일리스트는 페니 페이팔릭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시시는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의 머리를 맡기지 않았다. 페니가 아프거나 자리를 비울 경우 시시는 공식 국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왕실 업무를 아예 거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시시는 헤어스타일에 집착했다. 페니는 시시의 머리카락을 부분 꼼꼼하게 빗질한 다음 닦고 꼬고 머리 위에 정교한 스타일로 장식했습니다. 페니가 작업하는 동안 시시는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가정교사에게 그리스어와 헝가리어를 공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겪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를 빗을 때마다 페니는 빗질하는 동안 빠지거나 끊어진 머리카락을 모두 모아 은그릇에 담아 시시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시시는 머리카락을 꼼꼼히 살펴보고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면 얼굴에 분노와 질책을 가득 담았습니다. 페니는 시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앞치마 아래에 테이프로 빠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한 빗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시 여사는 직접 나는 내 머리카락의 노예다 라고 말했다. 그 많은 머리카락의 무게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이 두통에 시달렸다. 때때로 그녀는 머리에 압력을 줄이고 공기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 리본으로 머리카락을 묶은 채 방에 누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다.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 것은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었다. 날달걀과 브랜디로 머리를 감은 다음 소독액으로 헹궜다. 머리를 감고 나면 시시는 방수 실크 가운을 입고 머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다. 파니는 시시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대가로 연간 2,000굴덴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학 교수 연봉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파니가 만들어낸 따은 머리 스타일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유럽 전역의 여성들이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시시의 스킨케어 루틴은 극단적이었고 솔직히 좀 끔찍했어요.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생고기를 얼굴에 얹은 마스크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네, 생고기를 피부에 직접 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젊게 유지되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했습니다. 낮에는 신선한 딸기를 으깨서 얼굴, 목, 손에 골고루 발랐다.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올리브 오일을 넣은 물에 오랫동안 목욕을 했다. 일반 수돗물은 피부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증류수로만 세수했다. 누군가 평평하게 누워 자는 것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득한 이후로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잤다. 밤이 되면 하인들은 그녀의 온몸을 오랫동안 마사지한 다음 제비꽃 식초나 사과 식초에 적신 천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목은 따로 특수 토닝 워터의 적신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피부를 탄력 있고 젊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녀의 강박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몸무게를 재기 시작했다.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공황 상태에 빠져 며칠 동안 단식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신은 32살이 된 후 더 이상 초상화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누구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나이든 시시의 초상화들은 모두 그녀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들의 복제품입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영원히 젊고 영원히 완벽하고 영원히 순수하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나이 드는 것에도 현실에도 시간의 흐름에도 물들지 않은 말 그대로 순수한 처녀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1858년 시신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루돌프라고 지었고 그는 오스트리아 황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쁨의 순간이어야 했지만 다시 한번 소피 대공비와 프란츠 요제프가 루돌프의 양육권을 장악했습니다. 시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또다시 소외당했습니다. 루돌프는 외롭고 총명하며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를 근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시민의 권리 향상, 그리고 진보적인 개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루돌프는 황태자로서의 기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체제 속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외도를 저질렀다. 어느 시점에 성병에 걸려 아내인 벨기에의 스테파니 공주에게 옮겨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틀어졌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꼈다. 1838년 말 30살의 루돌프는 17살의 남작부인 마리 베체라를 만났다. 두 사람은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 마리는 젊고 낭만적이었으며 루돌프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루돌프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1889년 1월 30일 루돌프는 마리를 마이어링에 있는 자신의 사냥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그는 잠든 마리의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소식은 유럽 전역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궁정은 루돌프가 동맥류나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 오스트리아 황태자는 10대 애인을 살해한 후 자살했던 것이다. 이 스캔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시신은 외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일부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남은 9년 동안 그녀는 온통 검은 옷만 입고 살았다. 삶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녀는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고 운동과 단식에 더욱 집착했으며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절박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유럽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여행했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매일 몇 시간이고 걸었고 거의 먹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검은 옷을 입은 유령처럼 방문하는 도시들을 배회하는 듯 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암살해 주길 바란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다. 1898년 9월 10일 60세의 황후 엘리자베트는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가명을 사용하고 시녀 한 명과 함께 여행하며 생애 처음으로 익명으로 지내보려 했다. 그날 루이지 루켄이라는 이탈리아 아나키스트가 제네바에 있었다. 그는 다른 왕족을 암살하러 왔지만 그 왕족이 여행을 취소했다. 루케니는 좌절했다. 그는 먼 길을 왔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인물을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띄는 귀족이라면 누구든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시가 증기선이 기다리고 있는 부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태연하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날카롭게 갈아놓은 얇은 금속 줄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시시는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계속 걸었다. 증기선까지 걸어가 승선 경사로를 올라간 후에야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동행자는 시시의 하얀 상의에 묻은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시가 주먹에 맞았거나 멍이 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시시를 배에서 내려 근처 호텔로 옮겼습니다. 그때서야 시시가 칼에 찔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시는 호텔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의사들은 부검을 실시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흉기는 그녀의 네 번째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폐를 관통했으며 심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꿰뚫고 좌심실 하부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몇 초 만에 과다출혈로 즉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100m를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르셋 때문이야. 수년간 꽉 조여배었던 19.5인치 코르셋은 그녀의 몸통을 심하게 압박하여 오히려 출혈을 늦추는 역할을 했다. 마치 압박 붕대처럼 작용하여 피가 몸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함으로써 그녀가 걸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고문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물건,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집착을 상징하는 것이 그녀를 몇 분 더 살게 해준 것이다. 그녀의 감옥을 상징했던 코르셋은 결국 그녀의 마지막 감금대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베트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순수하고 완벽하며 누구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시간에 멈춰 서고 싶어 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녀는 무언가 하다못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통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끝에 스스로를 파괴했다. 뼈만 남을 때까지 굶었고 탈진할 때까지 운동했으며 코르셋으로 숨이 막힐 듯 조였다. 모든 사람과의 감정적 교류를 끊었다. 아이를 잃었다. 한 명은 병으로, 다른 한 명은 자살로, 결혼 생활도 파탄났고 자유도 잃었다. 그리고 결국 그 고통스러운 코르셋을 입지 않았더라면 치명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무작위적인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시시의 집착은 사실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라우마에 관한 것이었다. 원치 않는 삶으로 내몰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학대받고 통제당하고 갇힌 어린 소녀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몸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잔혹할 정도로 정확하게 자신의 몸을 통제했다. 그리고 그 통제가 그녀를 죽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곳에서 무력감을 느껴 스스로를 굶기고 벌주고 파괴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치를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불가능한 완벽의 기준을 쫓고 있을까요? 시시는 아름다움이 감옥이 될 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 순수함이 집착이 될 때 자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완벽함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다. 바이른 산맥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었고 아이들을 직접 키울 자격이 있었으며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남편이 있을 자격이 있었고 두려움 없이 늙어갈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베트의 진정한 비극입니다.